네, 안녕하세요. 2021년도 자동차 보험 기본 이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시간은 책임근제보험과 마찬가지로 기본 이론 학습 전에 자동차 보험 시험의 문제 출제 범위 그리고 2020년도 기출문제 분석을 우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0년도 자동차 보험은요, 매우 쉽게 출제됐습니다. 약술 문제가 85점, 그리고 지급보험금 계산 문제가 15점 이렇게 출제됐는데요. 약술 문제 5문제는 출제될 만한 무난한 문제들로 출제됐고, 마지막 6번 지급보험금 계산 문제는 대금배상 1, 2 보험, 지급보험금 산정 문제인데 대부분의 자동차 보험 강사분들 모범 답안으로 보면 그냥 단순 산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6번 문제는 제가 강의 때 항상 강조하는 내용인데요. 대인배상 1 부상보험금에서 과실상계후 금액이 치료관계비, 간병비 합산액에 미달하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 합산액 전액을 부상 등급별 한도 내에서 전액 보상하는 자동차보험 약관, 자배법에 근거한 자배법, 자동차보험 약관, 그리고 대법원 판례, 그리고 국토부 행정질이 일관된 내용입니다. 이 문제를 작년 사례 1번으로 출제했는데요. 출제자분께서 올해 또 출제하셨어요. 자, 이 자동차보험 출제자분께서는요, 대법원 2011년도 판례가 있는데요. 제가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이 대법원 판례에서 최근 자동차보험 기출 사례 문제를 무려 4문제를 출제했습니다. 2020년도, 2019년도, 2018년도, 2015년도. 어떻게 대법원 판례 하나로 4문제를 출제했냐면, 이 대법원 판례는 이슈가 2가지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인배상 1 부상보험금에 대해서 치료관계비, 간병비 전액보상. 근데 이거는 대인배상 2 무보험자동차 상해에서는 부상 후유장애 사망 전체 보험금 합산액을 기준으로 치료관계비, 간병비 전액 보상을 합니다. 근데 대인배상 1은 자배법에 따른 보험이죠. 그래서 부상보험금에만 적용을 해라. 그런 내용인데 이 문제가 2019년, 20년 연속에서 출제가 된 거예요. 그리고 2018년도와 2015년도는 다른 이슈인데요. 피해자가 승낙피보험자가 된 경우 대인배상 1에서는 자배법상 타인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대인배상 1에서는 보상이 되지만 자배법이라는 게 뭡니까?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죠. 그래서 공동 운행자가 간 타인성이 인정이 돼서 대인배상 1에서는 보상되지만 대인배상 2는 승낙피보험자, 피보험자는 대인배상 2에서는 면책이라는 이런 판례입니다. 이 판례로 2015년도는 문제 내용의 도급계약 형식으로 2018년도는 문제 내용의 임차계약 형식으로 이렇게 출제했는데 2015년도에는 도급계약인지 임차계약인지 출제 의도를 우리 자동차보험 강의하시는 분들께서 도급계약, 임차계약에 따라 답이 2가지다 이렇게 주장들을 하셨었어요. 그 이후로 제가 강의하면서 그건 전혀 도급계약, 임차계약은 자동차 보험에서 담보 여부를 법적 책임을 가릴 때 도급계약, 임차계약 여부로 가리는 게 아니다. 자동차 사고로 인한 책임은 운행자 책임, 운행자성이 있느냐, 운행지배가 있느냐 없느냐만 가지고 따지는 것이지 도급계약, 임차계약은 책임의 기준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그대로 임차계약 형식으로 제가 그 2가지를 특히나 강조를 했었는데 그래서 반복해서 출제되고 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어찌됐든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그 문제가 정말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이렇게 반복해서 출제되고 있네요. 자,
이 문제는 제가 사례 문제, 기존 사례 문제와 같이 뒤에서 연계해서 판례랑 같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2020년도는 자동차 보험에서 매년 출제되던 사례 문제 책임론이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당황하셨을 거예요. 또 우리 강사분들도 모두 다 사례 문제 책임론 위주로 강의들을 하셨고, 저도 마찬가지죠. 물론 약술 문제 풀이 120제, 사례 문제 풀이 노트로 문제 풀이를 하면서 올해 제가 약술 문제 120문제를 다 빠르게 다 풀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약술 문제 풀이 120제에서 100% 다 출제가 됐고, 사례 문제 풀이 노트가 지급보험 계산 문제를 제가 기출 문제에 지급보험 계산 문제를 추가해서 완성형 문제로 계산 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풀어봤거든요. 그래서 지급보험금 계산 문제에서 치료비, 간병비, 부상보험금에 대해서 적용하고 전액보상 항상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자, 어찌됐든 시험이 예상대로 출제되지 않았는데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문제가 쉬웠기 때문에 또 역시 불만들은 없으시고 대부분의 수험생분들께서 이 자동차 보험 어려운 과목이 쉽게 출제됐기 때문에 내심 다들 합격을 기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결과를 기다려 봐야 되겠지만 시험 치르신 분들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새로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책임근제보험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자, 2차 과목은 경쟁시험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자동차 보험은 시험 출제 범위는 뻔합니다. 사례 문제 면부책, 즉 책임론, 그리고 사례 문제에서 지급보험 계산 문제, 손해론, 그리고 약술 문제, 이 세 가지인데 결국 어느 한 파트 치우침 없이 충실하게 합격하는 것이 경쟁 우위에서는 유일한 해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 기출 문제 출제 범위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동차 보험 출제 범위를 연도별로 보겠습니다. 자, 2014년도부터 시험 제도가 바뀌면서 이전에는 사례 문제에서 책임론만 출제되다가 이 지급보험 산정을 혼합한, 포괄한 완성형 문제로 출제되기 시작했습니다. 2013년도부터 시작이 되긴 했는데,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사례 문제 비중이 40%인데, 비중이 2015년도에 매우 높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15%인데, 여기서 책임론이 빠졌다는 것. 책임론을 항상, 집중해서, 자동차 보험 강의가 이루어집니다. 책임론이라는 게 결국 이 약술에 있는 내용들을 다 알아야 책임론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약술 문제만 출제됐다고 해서 이 사례 문제를 집중해서 학습한 것이 잘못된 학습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여기 좀 더 깊이 있게 학습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약술 문제 답안 쓰시는데 큰 어려움이 없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올해는 코로나19로 지친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선물과 같은 그런 시험 문제를 출제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출제 비중이 약술이 매우 높았다. 약술 문제의 1번은 자배법과 민법을 비교하는 문제, 제 사례 약술 문제 풀이 120제 1번 문제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문제, 25점으로 기본에 충실한 학습이 필요했던 거죠. 어쨌든 시험 문제가 쉽게 출제됐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 사례 문제 풀이에서 책임론과 손해론인데,
자, 이 사례 문제 책임론과 손해론, 그리고 약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약술 비중도 정말 무시 못합니다. 60% 정도 차지하는데, 자, 그러면 내년은 어떻게 출제될까요? 자, 올해 이 추세대로, 뭐, 사례에서 책임론이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자, 책임론이 자동차 보험에서는 다시 출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빠짐없이 학습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뭐 저는 뭐 약술 문제 풀이 120제 및 사례 문제 풀이 노트를 4년 전부터 4년 동안 우리 수강생 분들에게 무상으로 비매품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약술 120제 거기서 다 나왔죠. 그래서 자세히 볼 거예요. 약술과 그리고 지급보험금 계산을 할 수 있도록 기출문제를 추가로 지급보험금 그 피해자별로 손해 내역을 주고 지급보험 계산하는 완성형 문제. 그렇게 해서 뭐 이 교재 하나면은 끝나는 시험이었다. 책임근제보험과 마찬가지로 2020년도 2차 책임근제 자동차 보험의 가장 효율적인 학습 방법은 결과론적인 얘기입니다. 제 약술 문제 풀이 120제 및 사례 문제 풀이 노트 하나면 끝나는 시험이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2021년도에도 이 책 하나로 학습하셔라. 저는 그렇게 강의하지 않을 겁니다. 그건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자, 2차는 경쟁 시험이다. 그래서 다른 경쟁자를 이기기 위해서 어느 한 파트 빠짐없이 충실하게 학습을 하셔야 된다. 네,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자동차 보험 2020년도 기출문제 어떤 문제들이 출제됐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자배법상 책임과 민법상 책임 비교 문제로 25점이 출제됐는데 약술 문제 풀이 120제 1번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문제다. 뭐 기본서에도 당연히 있는 내용이고, 자, 자동차 보험 학습하는데 자배법과 민법상 책임 비교는 이거는 가장 기본이고 가장 기초입니다. 문제는 25점으로 설명하시옵니다. 약술이 아니라. 자, 내용을 충실하게 기재를 하셔야 되는 거죠. 자, 뒤에서 자세하게 풀이를 해드리도록 하고, 자, 이런 기초에 충실한 학습을 하셔야 자, 무려 배점이 25점. 사례 문제 배점 수준 아닙니까? 25점으로 잘 충실하게 답안 쓰셔야 된다. 그래서 올해 시험은요, 대부분 다 맞는 답안을 쓰셨을 텐데 그 중에 누가 더 충실하게 실수 없이 잘 썼느냐, 거기에 따라서 점수의 차등이 보여될 거예요. 차등화돼서 채점이 이루어질 겁니다. 피해자 직접 청구권. 약술 문제 풀이 120제 52번 문제 기본서에 있는 내용이고, 2014년도에 책임근제보험에서 출제된 적이 있고요. 자동차 보험에서 이 일반 약관의 일반 파트에서 출제됐습니다. 뭐 책임보험이니까 자동차 보험 책임보험 일종이니까 직접 청구권이 뭐 언제든지 출제될 수 있는 기본 문제인 거죠. 자, 이런 문제들은 그냥 기초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셔야 되는 문제다. 자, 그래서 역시 충실하게 작성을 하셔야 되는 거고, 유상운송 면책은 예상 문제죠. 뭐 올해 약관 개정된 내용이니까 이거는 뭐 그야말로 예상 문제였고, 약술 문제 풀이 120제 30번 있는 내용이고 기본서에도 당연히 있는 내용이고요. 피보험 자동차 양도, 이건 뭐 모의고사 치를 때도 약술로 항상 출제하는 내용이죠. 매년. 그래서 자, 다 나올 만한 문제들 아닙니까? 약술 문제 풀이 120제 63번 문제고요. 자, 그리고 5번 지급 기준은요, 요거는 이슈가 있었죠? 이거 약간 개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역시 예상 문제입니다. 자, 현역병 등 군복무 해당자 현시소득에, 자, 군복무 현역병들도 원래 남자는 군복무 기간은 일시소득 산정에 있어서 제외를 했는데요. 그 현시소득이 기간을
그 소득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현재 현역병들은 계급별로 40에서 50만 원 정도까지 월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약관에서 인정하고 있는 것이고, 요게 대법원 판례에서는 아직까지 그 인정되지 않습니다. 약관에서 선제적으로 이렇게 반영을 한 거고요. 그리고 취업 가능 월수, 이게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가 아니라 작년, 전년도에 개정된 내용이고, 기술직 종사자도 그 전년도에 약간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개정된 내용 지급 기준이 출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문제다. 그래서 좀 포괄적으로 기술직 종사자, 현역병 등 군복무 해당자 현시소득 산정 방법과 취업 가능 월수 포괄적으로 작성을 하셔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그러다 보니 약관에 있는 내용 거의 다, 지급 기준에 있는 내용 거의 다 적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약술 문제 풀이 120제에는 87번, 91번, 107번의 문제가 포괄해서 문제가 출제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보시면 약술 이 비중이 85점인데요. 자동차 보험 시험 문제가 이보다 더 쉽게 출제될 수가 있을까요?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자동차 보험이 이 정도로 85점이 출제됐다 하면 쉽게 출제된 겁니다. 정말로. 그렇죠? 해마다 자동차 보험은요, 약술에서 한 20점 정도 비중이 좀 묘한 문제가 한 문제씩 출제됐어요. 그래서 점수들이 다 낮았습니다. 예측지 못했던 그런 문제들이 한 문제씩 출제됐는데, 올해는 그런 문제가 없고 다 무난하게 학습들을 하셨을 만한 내용들,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제가 참 요게 제가 첫 시간에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자, 대인배상 지급 기준인데, 사례 문제 풀이 노트 지급보험 계산 문제에서 기본적으로 다루는 문제인데, 그 이슈가 뭐냐면, 일반 외상과 치과 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중복되는 경우에는, 자, 부상보험금에서 일반 외상에 따른 부상 등급, 치과 보철이 필요한 상해에 따른 부상 등급 있죠? 이거는 자배법에서 각 그 보상 한도액을 합산해서 1급 한도 내에서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재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과 과실상계 후 금액이 치료관계비, 간병비 합산액이 미달할 때는 대인배상 원 부상보험금에 대해서만 적용을 해라. 이게 자배법, 우리 약관, 대법원 판례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그리고 행정질의 모두 일관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가 바로 작년에 출제됐던 문제고, 요 문제는 임플란트가 역시 또 약관에서 추가됐습니다. 이것도 예상했던 문제인데, 여기 사례 문제와 해서 계산 문제로 출제됐는데, 자, 이 문제가요, 아주 세심하게 출제자분께서 답안이 금액이 딱 맞아 떨어지도록 그렇게 문제를 출제했는데, 조금 아쉬운 게 참신한 문제였는데 이 배점이 15점이라는 것, 이게 아쉽습니다. 오히려 이 사례 책임론과 접목을 해서 배점을 좀 높였으면 정말로 괜찮은 변별력 있는 시험이 될 뻔했는데, 이게 좀 아쉬워요. 여기서 약술 비중을 85%로 두다 보니, 사실 이 문제를 제가 이렇게 답안 설명드릴 텐데 제대로 작성하지 않더라도 빵점이 나오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은 지금 변별력은 없는 그런 시험이 됐다.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이 문제를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 이게 단순히 산수 문제였다면, 만약 그렇다면 전체가 다 너무나도 기초적인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사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출제자분께서 전년도에 출제하신 것, 그리고 이전에 출제된 내용을 보면 그 대법원 판례를 기초로 해서 계속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걸 감안하면 이 부분이 단순 산수 문제로 출제됐다고는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뒤에서 제가 자세하게 풀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2020년도 자동차 보험 기출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1번.
자동차 사고의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하여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의 책임과 민법상 책임을 비교 설명하시오. 25점입니다. 무려. 자, 사례 문제 100점 정도 비중입니다. 자, 약술 문제 풀이 120제 1번 문제입니다. 자, 가장 기본이에요. 자, 이 문제가 어렵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자동차 보험을 학습하시는데 이 문제를 어렵게 느꼈다? 자동차 보험을 기본 학습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가장 기초입니다.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을 왜 만들었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 문제가 어렵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설명하시오기 때문에 충실하게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개요. 자, 민법은요. 자동차 사고 관련해서 민법은 민법 756조 50조 2하 불법행위 규정이겠죠. 자, 자동차 사고는 불특정 타인에게 끼치는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기 때문에 불법행위 규정.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은요.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대인 사고에 있어서 사람 다치면 그 피해자는 특별하게 좀 보호를 하자. 사람이 아니라 자동차 사고로 대물 사고는요. 그거는 뭐 그냥 민법으로 다루면 돼요. 그렇죠? 이 사람 다친 거는 자동차가 대중화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보호를 하기 위해서 특별법으로 자배법을 만든 겁니다. 자, 민법은 손해배상 책임 주체는 가해 운전자와 그 사용자입니다. 자, 직접 가해 운전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자동차 사고로 피해를 입히면 그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사용자는 그 피용자의 선인 감독상 과실에 따라서 대신 책임을 져요. 그래서 이 가해 운전자와 사용자는 자, 민법 750조와 일반법행위 책임과 756조 사용자 책임. 자, 이 둘과는 연대 책임입니다. 연대 책임. 우리 책임 문제 올해 시험 문제에 부진정 연대 채무를 규정하고 있는 대법원에서 인정하고 있는 민법 규정을 두 가지 작성하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 문제가 있었죠. 자, 두 가지는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와 대리 감독자 책임 그리고 공동 불법행위에서 그 연대 책임은 공불사고에서는 그 주관적 공동관계가 아니라 객관적 공동성으로서 부진적 연대 채무라고 했습니다. 그건 이제 법조항은 그 두 가지인데 만약에 법조항을 두 가지를 포괄하면은 민법 750조와 756조 이 두 가지를 포괄해서 부진적 연대 채무 관계인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책임근제보험, 책임보험과 자동차보험은 상당히 항상 연계해서 학습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자배법은요. 운행자 책임입니다.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운행자래요. 자배법에는 운행자의 개념이 없어요. 판례에서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운행자랍니다. 좀 말이 안 되지만 자, 민법 사용자를 민법 750조 사용자 책임을 운행자 책임, 자동차 보험에 국한해서 변형한 거예요. 특별법으로 만든 겁니다. 사람에 대해서만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자배법을 만든 거고 자, 그리고 타인을 위해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운전 보조에 종사하는 자를 운전자라고 하는데 자배법상 운전자는 민법상의 손해배상 책임 주체이지 자배법상 책임은 뭐라 그랬어요? 운행자 책임이기 때문에 배상 책임의 주체가 아닙니다. 그냥 민법상 책임만 있는 거예요. 자, 무과실 책임주의로의 전환. 자, 민법은 과실 책임주의, 민법 750조. 그렇죠? 민법 756조는 피용자의 선인 감독상 과실에 따른 책임인데 이 과실이 없다는 것을 사용자가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입증 책임이 전환이 되죠. 즉 면책 항변 인정이 되는데 이 면책 항변이 사실상 인정이 안 돼요. 따라서 중간 책임입니다. 책임근제보험 시간에 자세하게 학습을 했습니다. 자배법은 조건부 무과실 책임주의로 자, 자배법상 운행자는 무조건 책임을 져요. 다만 조건부로 과실이 제로인 경우 자, 고의 과실이 책임 발생 요건이 아니에요. 무과실인 경우에 책임을 안 지는 경우가 있는데 승객과 승객 외로 구분해서 그 조건이 충족이 되기 때문에 조건부 무과실 책임주의라고 합니다. 입증 책임은 민법은 권리를 주장하는 피해자에게 있는데요. 민법 750조도 적용되고 민법 756조도 적용된다고 했죠.
그렇죠. 대물 같은 경우는. 자, 그런 경우에 상대방의 고의 과실, 그리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책임 능력 위법 행위,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피해자가 입증해야 되는데, 그리고 사용자에 대해서는, 사용자 책임에 대해서는 사용자 간 사용 관계, 또 사무집행 관련성, 즉 지휘감독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피해자가 입증해야 됩니다. 자배법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면책 요건이, 자, 과실 제로인 경우 면책이 되는 게 아니라 승객과 승객 외로 구분해서 과실 제로인 경우, 고의 또는 자살 행위인 경우, 승객 외는 3면책 요건으로 자기, 나, 운행자와 운전자의 무과실, 상대방과 피해자의 과실, 그리고 자동차의 결함과 상당 인과관계, 이 세 가지 요건이 다 해당이 돼야만 자배법 3조 단서에 따라서 면책이다. 자, 이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이론 강의 때 자세하게 설명드릴 겁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선을 침범을 해서 사고가 발생했다. 자, 상대방 차량에 중앙선 침범을 했다. 여기 운전자가 있고요. 여기 내가 운전자가 있고 소유자가 있고 동승자가 있다고 합시다. 자, 운전자. 소유자, 동승자 있다 합시다. 자, 과실이 이쪽이 중앙선을 침범하면 당연히 이쪽이 100%겠죠? 이 차량은 제로겠죠? 자, 여기서 승객에 대해서는, 자, 여기 차량에서 운전자나 여기는 운행자입니다. 무과실이죠. 그런데 동승자, 기본 이론 강의 때 설명드릴 텐데 동승자는 피해자입니다. 동승자 감액은 변론을 하고, 호위동승 감액 변론을 하고, 이 동승자가 고의 자살이 아니면, 자, 이 운행자는요 책임이 있습니다. 동승자에 대해서. 과실이 제로인 경우더라도. 그런데 상대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다. 그러면 운전자와 운행자의 무과실, 상대 차량의 상대방의 과실, 그 운전자가 피해자다. 여기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이쪽 상대 차량에 동승자가 있더라도 여기도 마찬가지고 책임을 안 진다는 거죠. 이게 3면책 요건입니다. 이 부분은 기본 이론 강의 때 뒤에서 이 파트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계를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죠? 결론적으로. 자, 자배법은 왜 만들었어요?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자, 민법의 일반 불법행위 원칙을 수정해서 민법 750조와 756조의 특별 규정으로 자동차 사고로 신체 손해, 사람 다치면 자배법 3조에서 그 손해배상 청구권 운행자 책임을 진다. 자, 그러면 민법과 자배법 3조 어떤 관계일까요? 자, 민법과 자배법은 일반법과 특별법 관계예요. 자, 이런 경우는 법조 경합 관계라고 해서 일반법은 배척이 되고 특별법만 적용됩니다. 그래서 자배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자배법 3조가 적용되는데 어디까지 자배법 3조는 법조항을 자세히 보시면 다른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 신체 손해에만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체 손해에 대해서는 우리 대인배상, 우리가 신체 손해 사정 시험을 준비하는 거죠. 여기서는 자배법이 적용돼요. 민법 756조는 배척이 됩니다. 그런데 이건 운행자 책임이잖아요. 자, 민법 750조, 운전자는 배상 책임의 주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민법은 그대로 적용이 되고, 운전자에 대해서는 민법 756조는 자배법 3조가 적용되고, 자, 이 신체 손해에 대해서는 배척이 돼요. 대신에 대물사고는 민법 756조 사용자 책임으로 적용되는 겁니다. 자, 법조 경합관계라는 거. 그런데 자배법에 규정되어 있는 손해배상의 한도가 정해져 있죠? 자, 자배책보험이 대인배상 원입니다. 사망, 부상, 후유장애 보험금이 1억 5천, 3천, 1억 5천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자, 이걸 초과하게 되면, 자, 여기서는 민법상 책임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대물사고는 자배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렇죠? 그리고 운행자 책임이기 때문에 비운행사고라든지 운행자 이외의 자에 대한 배상청, 이거는 자세하게 할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민법이 적용된다. 즉 자배법이 적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민법이 배척이 되지만, 민법 756조가 배척이 되지만, 자, 운행자가 아닌 운전자에 대해서 민법 750조가 적용되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자세하게 학습할 내용이고, 자, 어쨌든 이렇게 관계로 결론까지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은 답안이 되겠죠. 네. 네, 이번 문제 자동차 보험 제도에 있어서 피해자의 직접 청구권에 대해 설명하고 약관상 유의사항을 기술하시오. 자, 자동차 보험도 책임보험 일종이기 때문에 직접 청구권, 책임보험에서도 약술로 출제가 됐었는데 자동차 보험에서도 출제가 된 겁니다. 책임보험을 학습하면 기본인 거죠. 자, 보험자가 있고 다른 손해보험과 다른 거 아닙니까? 피보험자. 피해자라고 하고 또 제3자라고도 합니다. 자, 이 보험 계약 관계에 있어서 피해자가 자동차 사고로 발생하면 손해배상 청구권이 생깁니다. 자, 어떤 근거로? 좀 전에 봤죠? 민법이나 자배법. 민법이나 특별법. 자, 이게 우리는 자배법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각종 책임보험은 있죠? 이 자배법이 특별법이죠? 각종 특별법이 있는 거예요. 그 의무보험들이. 자동차 보험도 자배법에 따른 대인배상 1이 해당됩니다. 네, 그렇죠. 대인배상 2도 적용되지만 어쨌든 자배법에 따른 책임.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고, 자, 이 피보험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받으면 그에 따라 보험금 청구권이 발생하죠. 이는 상법이고요. 자, 그런데 이 피해자가 보험자에 직접 청구하는 거죠. 이게 직접 청구권이 상법, 그리고 특별법인 자배법에도 있습니다.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자, 책임보험이라는 것이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법률상 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이죠. 이 보험 회사에 피해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이게 바로 직접 청구권입니다. 자, 직접 청구에 대해서 우선 설명하고 기본 내용을 써주고, 약관의 유의사항은 약관에 있는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약관에 그 내용을 그대로 기술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개요.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지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청구권자가 손해에 대해 보상을 보험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약관, 상법, 자배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적 근거가 말씀드린 대로 상법 그리고 자배법에 있죠. 자, 이 법적 성질에 대해서 그러면 직접 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뭐냐? 손해배상 청구권이냐? 보험금 청구권이냐? 자, 일관적으로 직접 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손해배상 청구권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안 드릴게요. 자, 보험자의 항변권. 자,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대해 가진 항변. 자, 피보험자가 직접 청구를 하는 데 있어서 피보험자가 이 배상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피해자의 과실이 되어 있느냐 없느냐, 또 자동차 사고는 동승자 감액도 있죠. 손익상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피보험자의 항변권, 그에 따라서 보험자가 대항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죠. 그렇죠? 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에 대한 항변권. 자, 이 보험계약상에 하자가 있다든지, 그리고 약관상 면책 사유가 있다든지, 그러면 보험자는 항변을 할 수 있겠죠. 그런 내용입니다.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자, 손해배상 청구권이기 때문에 3년입니다. 그런데 보험금 청구권도 3년이에요.
과거에 2년이었던 3년으로. 그래서 이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그 시효에 대해서는 뭐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 3년. 약관상 소멸시효의 기산점, 이거는 뭐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고, 자, 손해배상 청구권과 보험금 청구권 간의 관계,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과 경합. 자,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직접 청구권의 경합에 있어서는 각각 그 별개의 독립된 권리다. 그래서 독립성이 있다는 것이고,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권과의 경합. 자, 이 보험금 청구권과의 경합에서는 어디가 우선일까요? 자, 피해자의 직접 청구권이 당연히 보험금 청구권에 우선합니다. 이 책임보험이라는 것이 전국적으로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손해배상금이 내지는 보험금이 지급돼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직접 청구권이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권에 배타적 권리를 갖는다. 그리고 이 직접 청구권은 자배법, 상법의 법률 규정이죠. 그래서 이건 강행 규정입니다. 그래서 약관에서 법률에 위배해서 보험 계약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 위배가 됩니다. 그래서 강행성, 법적 성질이 세 가지입니다. 청구사항 및 유의사항은 그냥 약관에 있는 내용 그대로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보험자의 통지 의무와 피보험자의 협력 의무, 지급 한도, 직접 지급의 효과, 지급 기일, 지연이자, 지급 거절 또는 연기 사유 통지, 그리고 정기금 지급, 이렇게 약관의 일반 조항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직접 청구권을 봤습니다. 자, 3번 문제, 현행 자동차보험 약관상 유상운송 면책에 대해 설명하시오. 자, 올해 개정된 내용입니다. 예상 문제 1번이었습니다. 약술 문제 120조 30번 기본서에 있는 내용이고, 자, 유상운송 면책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출퇴근용으로 카풀 차량에 대해서는 유상운송 면책에서 제외되는, 이렇게 약관이 개정이 돼서 예상 문제였습니다. 자, 대인배상 1을 제외한 모든 종목에서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자동차를 사용하거나 대여할 때 생긴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 피보험자 개별 적용도 하지 않습니다. 자, 취지를 써줘야겠죠? 범법행위입니다, 이게. 비사업용 자동차로 유상운송을 하는 것은 자동차 운수사업법 처벌 대상입니다. 그래서 보험에서 담보 배제해야 된다는 것이고, 사고 발생률의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이 유상운송이 법적으로 허가된 차량이라면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약을 가입해야 됩니다. 사업용 차와 비사업용 자동차는 보험사고 위험률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보험료율 부담의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면책이다. 면책 요건은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할 것, 영리성, 그리고 반복성입니다. 그리고 뒤에서 볼 텐데 일부 특약에서는 반복성을 요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영리성이란 뭘까요? 실비 변상적인 또 식대, 유류대 등은 수익 창출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금 해당되는 정도의 영리성이 해당이 돼야 되고요. 반복적으로, 자, 한 번 가지고는 안 된다. 2번 이상. 그리고 면책 약관은 개별 적용하지 않는다. 대인 2에서 피보험자마다 개별 적용하지 않고 유상운송 중 사고는 그냥 면책이다. 자, 비사업용 승용차와 승합차만 해당이 됩니다. 그렇죠? 화물차는 애초에 유상운송용이죠. 해당이 안 되고. 자, 개인용 자동차 보험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30일 기간을 정한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에 피보험 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한 경우는 보상 책임을 진다. 그리고 예외가 하나 추가됐어요. 피보험자와 동승자가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출퇴근 시간대, 여기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그리고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이 출퇴근 승용차 함께 타기, 카풀이죠. 이때는 보상 책임을 진다. 이 시간대에 유상운송 면책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거고,
자,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약이라는 게 있어요. 자, 개인용 자동차 보험과 업무용 자동차 보험에서 화물차는 제외되고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약을 가입하면 유상운송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 또 참고적으로 무보험 자동차 상의 타차 특약에서는 반복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문제 4번 자동차 보험에서 피보험 자동차의 양도의 의의와 시점, 효과에 대해 설명하시오. 피보험 자동차 양도는요, 항상 약술 내지는 사례 문제로 기본적으로 항상 풀어보는 문제입니다. 항상 예상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다들 준비를 잘 하셨을 거예요. 약술 120제 63번 이제 기본서에 있는 내용이고, 피보험 자동차 양도의 의미. 자, 자동차 양도라는 것은 매매, 증여 등으로 차량의 소유권을 물권적으로 이전하는 건데, 자동차 보험 약관에는 여기에 좀 추가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소유권 유보분 매매 계약에서 매수인 또는 대차 계약에서 이 차주, 즉 자동차를 할부로 구매를 한다. 소유권 유보부 매매 계약에서 그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리고 대차 계약에서 차를 빌려가지고 돌려주는 경우, 반환하는 경우도 양도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 자동차 보험은 승낙주입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보험은 기명 피보험자율 중심 체계입니다. 기명 피보험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위험이 변경되기 때문에 보험자의 승인을 요건을 합니다. 승낙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차량 자체의 피보험 자동차의 양도 시점, 그리고 보험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자동차 보험이 또 양도된다. 네, 이 부분을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피보험 자동차의 양도 시점은 언제냐? 자, 운행 지배 이전 시점입니다. 자, 운행 지배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자, 양도를 했을 때, 그러면 양도인이 자동차를 양도했는데 그 자동차가 인도되고 그 잔금이 완제되고 이전 등록에 필요한 서류가 모두 교보됐을 때는 언제든지 양수인은 등록을 할 수 있죠. 자, 이 시점을 운행 지배 이전 시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배상 책임의 주체를 결정하는 기준이 운행 지배이기 때문에 자, 이 시점을 기준으로 양도 시점을 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양도 전 사고는 어떻게 될까요? 자, 명의도 남아있고, 자, 잔금도 남아있고, 그러면 매도인의 운행 지배권이 상실되지 않기 때문에 양도 약관을 적용되지 않습니다. 매수인이 일으킨 피보험 자동차 사고에 대해서 매도인도 운행자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매도인은 그대로 이 자동차 보험의 기명 피보험자로 지위가 유지되고 매수인은 승낙 피보험자가 되는 겁니다. 자, 양도의 효과, 보험자 승인 전과 승인 후로 구분해서 답안을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 뭐 승인 후면은 뭐 특별한 게 없죠. 승인 전이 문제입니다. 자, 우리 자배법에서 대인배상 원 의무보험 일시담보 특약은 자동적으로 보험을 가입하면 가입이 되는 건데, 자, 이거는 양도 후에 양도된 날로부터 15일째 되는 날까지 자, 대인배상 원과 대물, 자, 의무보험이죠. 이 피보험 자동차가 양수인이 기명 피보험자로 본다. 이 기간 동안에만. 자, 왜 그럴까요? 자, 양도가 이루어졌는데 보험자 승인 전에 자동차 사고가 발생할 수 있죠. 그럼 양수인이 보험자 승인 전에 자,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무보험 상태가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자, 대인배상 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보험 아닙니까?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양수인을 기명 피보험자로 해서 의무보험 대인배상 원에서 일시담보를 해줍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승인 후는 약관에 있는 내용 그대로 적어주시면 돼요. 자, 문제 5번 현행 자동차 보험 약관 지급기준상 기술직 종사자와 현역병 등 군 복무 해당자 이 현실 소득액 산정 방법과 취업 가능 월수에 대해 설명하시오. 자, 기술직 종사자, 현역병 등 군복무 종사자, 그리고 취업 가능 월수 다 최근에 약관이 개정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출제돼야만 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런 내용을 포괄적으로 작성을 하는데 약술 87번, 91번, 107번에 있는 문제입니다. 자, 기술직 종사자는 개념 간단하게 작성해 주시면 되고, 기술직 종사자도 세법에 따라서 현실 소득 입증 가능한 자가 있을 거고 불가능한 자가 있겠죠. 이거는 공통되는 분모입니다. 그래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기술직 종사자로서 급여소득자가 있을 수 있고 사업소득자가 있을 수 있고 또 기타 유익자가 있을 수 있죠.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에 자, 현실소득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 이론근로자임금 적용합니다. 그리고 통계법에 의한 해당 직종임금이 인정되는데 세법상 금액과 통계법에 의한 직종임금 해서 기술직 종사자의 경우는 대한건설협회 공사부문, 제조부문, 중소기업 중앙에 해당 직종임금이 많은 경우는 그 임금을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이 신설된 내용인데 2년 전인가요? 사고 발생 직전 이내에 해당 직종에 종사하고 있음을 관련 서류를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된다. 어떤 거요? 자격증, 노무의 지급 확인서 등. 과거엔 이게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인후보증서라든지 이러한 간단한 서류 등으로 시중 노임단가가 적용이 됐습니다. 건설 시중 노임단가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그랬다가 약관이 개정이 된 거죠. 그리고 기술직 종사자는 공사 부분은 일용근로자로서 22일, 제조 부분은 25일이 적용된다. 현역병 등 군복무 해당자가 올해 개정이 된 내용이에요. 자,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른 본인 소득이 적용됩니다. 현재 육군 같은 경우는 이병부터 상병까지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이렇게 차등해서 지급이 되고 있고, 예정자는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는 육군 기준으로 합니다. 육군 기준으로. 취업 가능 월수는 전년도에 개정이 됐죠.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65세로. 네. 자, 65세 이상자도 개정이 됐습니다. 이전에 4단계였다가 3단계로 해서 이렇게 36월, 24월, 12월. 그리고 취업 가능 시기도 남자는 군복무기간을 뺐다가 올해 개정이 되면서 남녀 공이 19세로 개정이 됐습니다. 참 내용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출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였어요. 좀 제 답안은 좀 충실하게 답안을 작성했는데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충실하게 답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 제가 이렇게 형광색으로 표시한 부분 있죠? 이런 부분만 중점적으로 해서 작성하시면 큰 문제 없습니다. 뭐 기술직 종사자로도 외국인도 있을 수 있죠. 어쨌든 상세하게 작성을 하자면 이렇게 답안을 작성하셔야 된다 얘기죠. 자, 이상으로 약술 문제를 봤습니다. 자, 6번 사례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사례에서 대인배상 지급 기준에 따라 A에게 지급할 보험금을 계산하시오. 자, 앞서 제가 말씀을 언급을 했는데 이 문제를 좀 자세하게 제가 대법원 판례를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고 작년 문제와 또 비교를 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좀 읽어볼게요. 2020년 9월 9일 보행자 A는 도로 횡단 중 B가 운전하는 자동차에 의해 상해를 입었다. 보행자의 과실은 50%. 비운전 자동차는 개인용 자동차 전담보호에 가입돼 있다. 보상 책임 인정된다. 자, 그러면 보상하면 되겠네요. 대인배상 보상을 하면 되는데 대인배상 1, 2 보상을 하면 되겠죠. 전담보니까. 근데 이 내용을 보니 안정성 척추골절로 입원했다. 간병인원은 1인 인정됐고 50일 동안 통원했다. 영구장애로 감정됐고 좌측 상하 1대구치, 2대구치, 좌측 하악 1대구치 3개 치아 파절로 임플란트 시술했다. 임플란트 시술비도 1회 안에서 인정되는 것으로 약관이 개정됐죠.
자, 보험금 산정 기초를 보니 상해 위자료 5급 이렇게 나와 있네요. 상해 등급은. 안정성 골줄이 5급입니다. 자, 치과 치료 제외한 치료비가 460인데, 자, 치료비는 이미 보험회사에서 지급했다. 그리고 임플란트 시술비는 A가 부담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답안을 일단 먼저 보고 제가 다시 상세히 설명드릴게요. 자, 부상보험금이 지금 치료비가 460, 임플란트 시술비가요. 자, 임플란트가 1회 한해서 인정을 하도록 이렇게 약관이 개정됐어요. 그래서 300만 원입니다. 3개 치아니까. 합계하면 760이죠. 휴업 손해는 350. 간병비가 150이네요. 상해 5급 한도 15일입니다. 그 밖에 손해배상금 40만 원. 전체 합계했더니만 650이네요. 자, 근데 여기서 치료비와 간병비, 자, 요 합계액이 과시상계 후 손해액보다 크죠. 자, 이런 경우에 부상보험금에 대해서만 이 치료관계비, 간병비를 전액 보상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자세히 설명드릴 거예요. 자, 근데 이 문제는요, 제가 좀 참신하게 보는 이유가 일반 외상과 치과 보철이 필요한 상해가 중복되어 있어요. 자, 이 경우에 자배법에는 이 일반 외상과 치과 보철이 필요한 상해가 중복된 경우는 각각 상해 등급, 각각의 상해 등급별 금액을 배상하되 그 합산액을 1급 초과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일반 외상 안정성 척추골절은 5급이고요. 자, 2개에서 3개치 이하까지는 치과 보철이 필요한 경우는 13급입니다. 그러면 상해 5급은 900만 원밖에 안 되죠. 근데 상해 13급 80만 원이 추가가 됩니다. 한도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치료 관계비와 간병비 전액 보상은 대인배상 1에서 부상보험금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그래서 과시상계 후 금액이 치료 관계비와 간병비 합산액에 미달하면 치료 관계비와 간병비를 부상 등급별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 그러면 과실상계 후 부상보험금이 지금 650만 원밖에 안 돼요. 근데 치료 관계비와 간병비 합산액은 910만 원입니다. 자, 910만 원을 대인배상 부상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부상 한도가 13급, 5급을 합산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900만 원, 80만 원. 그렇죠? 980만 원이네요. 그렇죠? 그럼 910만 원은 대인배상 원 부상보험금으로 지급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 부분 뒤에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후유장애보험금은 별개로 산정을 해야 되죠. 자, 위자료 산정하고 하면은 후유장애보험금은 상시수익에 포함해서 과시상계하면 6,850입니다. 그러면 대인배상 원보험금, 투보험금 다 합산해서 계산해보면 부상보험금은요, 어떻게 됩니까? 상해 5급과 13급 한도 내에서 치료관계비, 간병비 전액이죠? 그래서 910만 원. 후유장애보험금은 6,850, 합산하면 7,760이에요. 자, 여기서 부상보험금에 대해서 병원에 지급한 치료비가 460 있습니다. 그러면 910에서, 자, 910은 어떻게 돼요? 5급, 13급 한도 합산한 범위 내에서입니다. 그러면 부상보험금 450이 되고요. 후유장애보험금 6,850해서 7,300 딱 떨어집니다. 이렇게. 자, 여기서 대인배상 1, 2 원래 각각 산정해야 되는데, 자, 부상보험금은 910만 원. 후유장애보험금, 후유장애 등급이 나와야 되는데 등급이 주어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알 수가 없어요. 대인배상 2는 부상보험금에, 자, 부상보험금에서만 빼야 돼요. 이게 손익상계입니다. 자, 대인배상 전체 부상 손해가 650이죠? 대인배상 1에서 910만 원 받았죠? 자, 그러면 이 마이너스가 다른 후유장애보험금으로 전가되면 안 돼요. 그렇게들 산정한다고요. 충당금식으로.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닌지는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후유장애 보험금은 어쨌든 별개고 대인배상 1, 2 어쨌든 대인배상 1에서 받는 금액이 있으면 그 차익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0원이 되는 거죠. 여기는 전체 어쨌든 후유장애 보험금은 6,850, 그래서 7,300입니다. 자, 이게 왜 이렇게 산정이 되냐면, 자, 우리 대인배상, 우리 자동차는요, 대인배상 1 플러스 대인 2 플러스 무상 플러스 자손 이렇게 갑니다. 우리 신체 손해사정사로서 대인배상, 신체는 네 가지만 보면 되는데, 자, 대인배상 1에서 초과되는 손해가 있으면 다 받지 못하면 대인배상 2 임의보험에서 받고, 이게 만약에 무한이 아니고 유한이다. 유한보험이다. 무한이면 여기서 끝나버려요. 무상은 해당되지 않는데 유한이면 무상으로 넘어가서 나머지가 보상이 돼요. 그리고 여기는 자손은, 여기까지는 피해자 과실상계를 하는데 여기는 피해자 과실상계를 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 과실분이 보상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대인배상 1, 2, 무상, 자손 산정 내용을 보면 부상보험금이 있고요. 후유장애, 사망 각각 한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인배상 한도가 있고요. 이건 무한인 경우도 있고 무한인 경우는 한도가 없는 거죠. 자, 여기서 대인배상 1에서 못 받는 부분을 대인배상 2로 가죠. 그럼 부상보험금은 부상으로 가야 돼요. 손익상계하는 겁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자손도 부상 한도가 있죠. 자, 여기서 피해자 과실분을 보상을 해야 되는데 그럼 부상 한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서 얼마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등급별 한도 뭐 몇천이든 여기도 후유장애 한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도 내에서 보상하기 위해서는 부상보험금 부상보험금에서 빼야 되고 후유장애 보험금에서 빼야 됩니다. 이게 바로 손익상계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자손을 산정할 수가 없어요. 부상보험 부상보험금. 대인배상 2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마이너스 되는 부분을 다른 데 전가하고 하는 게 아니죠. 한도가 각각 주어져 있는데 따로따로. 그렇죠? 이 부분은 제가 판례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 사례 문제는 작년 사례 1번 문제와 같은 내용이라고 그랬죠. 작년 사례 1번 문제 지급보험 계산 문제만 좀 보겠습니다. 이 D가 해당되는데요. 과실상계 전 실제 손해액이 1억 원입니다. 그런데 부상 손해액이 4천인데 이 중에서 자, 치료비가 3,500이에요. 과실상계 전 손해액이 치료관계비 미달하면 치료관계비 전액 보상한다. 자, 지금 상해 1급입니다. 대인배상 1에서 3천입니다. 한도가. 됐죠? 자, 이 치료비 간병비 전액 보상은 자배법에 따른 대인배상 1 의무보험에서 부상보험금에 대해서만 대인배상 1에서는 별개로 적용한다. 자배법 약관에 규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대법원 판례도 볼 겁니다. 자, 사망보험금은 사망보험 최저 2천. 이거는 특별하게 자배법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특별법이잖아요. 특별하게. 법에 정해놓은 거잖아요. 그리고 그에 따라 약관에 정해놨잖아요. 보험에서 만든 약관입니다. 이게. 대인배상 2는 임의보험으로 약관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건 사망, 부상, 후유장애금 포괄해서 전체 합산한 금액이 치료관비 간병비 합산액이 미달하면 그때 치료관계비 간병비를 전액 준다 이거죠. 따라서 대인배상 1은 자배법에 따른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대인배상 1은 부상 등급 내에서 치료비 전액은 부상보험금에 대해서만 별도로 산정되야 된다 이겁니다. 자, 답안을 볼까요?
지금 부상 손해가 4천이에요. 4천인데 과실이 50%니 과시상계 후 손해액의 부상보험금은 손해액은 2천인데 자, 상해 1급이죠. 한도가 얼마입니까? 3천이죠. 그런데 앞서 본 치료비가 얼마던가요? 자, 대인 배상에서 치료비가 자, 과시상계 후 부상보험금 2천만 원이 치료관계비 3,500에 미달하죠? 보상 한도액 3천만 원을 부상보험금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3천만 원입니다. 답이. 그리고 후유장애 보험금은 별도로 산정해 3천. 3천, 3천에서 6천이죠. 대인배상 투 보험금은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대인배상 투는 상해는 부상은 2천이니까 초과되는 게 없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답안이 5천으로 했습니다. 5천. 자, 5천으로 했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어떻게 계산했다는 걸까요? 대인배상 1, 2 다에서 포괄해가지고 전체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했다는 거예요. 자, 약관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인배상 1에서 부상보험금의 경우 이렇게 되어 있죠? 부상보험금의 경우 위 과시상계 후 금액이 치료관계비, 간병비 합산하기 미달하면 치료관계비, 간병비 합산을 보상한다.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어디다? 부상보험금의 경우 이렇게 되죠. 지금 어떻게들 산정했냐면 대인배상 투 무상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사망, 부상, 후유장애 보험금 합산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죠. 자, 이걸로 한 거예요. 자, 약관에서는 분명히 대인배상 1과 대인 2 구분해서 명시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산정한다고요. 다들 이렇게 했습니다. 저만 6천이고 다른 강사분들은 5천입니다. 자, 이제 대법원 판례를 볼 텐데, 자, 약관의 자배법, 약관. 자, 어떻게 실무라는 것이 법을 위반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자동차보험 약관 누가 만들었어요? 보험회사에서 만들었어요. 자기들이 만든 약관을 안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소송까지 갔죠.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그 대법원 판례 뒤에서 자세히 볼 텐데 그 이슈 3번, 4번입니다. 자, 자배법 시행령 3조 1항 2호가 부상이고 여기 3호가 후유장입니다. 책임보험 산출 방법에서 대인배상 원보험금 산정이 문제된 사안에서 피해자의 부상으로 인한 손해액과 후유장애로 인한 손해액을 각각 산정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책임보험 부상 한도, 후유장애 한도에서 초과하는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다하지 아니한 판결에 위법이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자, 이 대법원 판례를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대법원 판례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최근에 자동차보험 사례 문제 무려 4문제가 출제된 그 문제 대법원 판례 2010-94021 판결입니다. 이슈가 총 4가지인데 우리 시험에서 2가지가 출제됐다. 2번하고 3, 4번이 2가지 이슈가 출제됐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2015년도와 2018년도에 출제된 문제인데 김영 피보험자에게서 운전기사와 함께 자동차를 임차해 작업하던 중에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승낙 피보험자일 때 면책 조항에 따라서 대인 2에서 면책이라는 거고 자, 2019년 20년 문제는 자율법 시행령 제2조 1항 2호 3호죠. 부상, 후유장애 각각 별표에서 정한 그 한도 내에서 각각 심리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은 사안에 위법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내용을 보면 첫 번째 이슈는 뒤에서 다시 보도록 하고요. 자, 부상으로 인한 손해액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산출액, 진료비 해당액조차 미달하는 때는 그 진료비 해당액을 부상으로 인한 책임보험금으로 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각각 산정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원심이 뭐가 문제인지를 판시했는데 그 내용을 설명드릴게요. 자, 각각 금액이 초과하는지에 대해서 정한 금액. 별표 1, 2에 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때는 각 손해액이 그 각 손해액을 각각 책임보험금으로 하되
부상으로 인한 손해액이 진료비 해당액조차 미달하는 때는 그 진료비 해당액을 부상으로 인한 책임보험금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원심을 뒤에서 볼 거예요. 원심은 1급, 부상이 1급이었습니다. 1급. 그리고 후유장애는 원래는 10급이었다가 다시 재심을 통해서 9급으로 된 거예요. 자, 원고가 피고에게 이미 대인 전체 금액을 6,780만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대인배상 1, 2에서. 여기서 대인배상 2,522만 원이 대인배상 1 보험금으로 한다는 이유로 이 초과 금액, 대인배상 2는 면책이라 그랬어요. 앞서. 승낙 피보험자이기 때문에 그 초과 금액으로 한다,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이게 원심입니다. 그런데 이 원심이 잘못됐다 이거죠. 자, 법 시행령에 의하면 1급 부상 등급의 책임보험금 한도는 예전에는 2,000이었습니다. 지금 3,000이지만. 그리고 후유장애 10급 한도는 1,880만 원이다. 그러면 피고의 부상으로 인한 손해액과 후유장애로 인한 손해액을 각각 산정한 뒤에 그 손해액이 위 책임보험 한도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하는데 하여 대인배상 원보험금을 먼저 확정해야 할 것이다. 이겁니다. 자, 대인배상 1, 2 이렇게 다 합산해서 하는 게 아니라 대인배상 1, 2가 있을 때 대인배상 1에 대해서 그 치료관계비가 전체 합산액이 치료비 관계비 미달하면 대인배상 1 보험금을 먼저 확정해야 할 것이다. 자, 요번에 사례 문제잖아요. 대인배상 1 먼저 확정해야 되는데 대인배상 1, 2 다 합산해서 산정했다고요. 아니라고요. 약관, 자배법, 대법원 판례, 그리고 국토부 행정지리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원심은 이를 심리하지 아니한 아무런 근거 없이 보상 금액 중에 2,522만 원이 대인배상 1 보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으니 이는 위법하다. 자, 전체 합산해서 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 내용입니다. 요 하급심 판례를 보겠습니다. 네, 원심을 보겠습니다. 원심 2010 4886. 자, 여기서 보시면 후유장애 등급 10급으로 처음에 봤어요. 그래서 대인배상 1 보상금은 2,522만 원, 대인 2는 4,267만 원, 합계 6,789만 원에서 대인배상 2는 승낙피보험자로서 담보 안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반환해야 된다. 이건데 이렇게 단순히 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급심에서는 단순히 뺐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 소송 과정에서 9급으로 인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대인배상 1이 9급에서 이렇게 10급에서 9급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대인배상 2를 빼는 금액에서 올라간 부분은 추가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면 대인배상 1, 2 담보되는 이번 사례 문제처럼 대인배상 1, 2 담보된 사례에서도 대인배상 1의 부상보험금은 별개로 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합산해서 후유장애 부상 합산해서 빼는 것은 위법하다. 그게 아까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가 바로 이 대인배상 2는 대인배상 1과 달리 피해자 보호 목적이 아니라 그렇죠? 사적 자치 원칙 영역에 속한다. 그래서 승낙피보험자는 면책이다. 그래서 승낙피보험자를 면책일 때 대인배상 2는 부당 이득으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 내용입니다. 네, 정리를 해보면 작년 사례문제 1번 기출문제와 마찬가지로 부상보험금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부상보험금에 대해서는 자, 대인배상 1, 2 보험금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도 대인배상 1의 부상보험금은 우선 별도로 산정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별개로 산정한다 했을 때 지금 상해 5급, 14급 한도 내가 돼서 910만 원을 다 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주 정밀하게 세심하게 문제 출제 참 잘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산정해보면 결국은 7,300이 된다. 여기서는 A에게 순수하게 지급되는 보험금입니다. 병원의 치료비로 지급되는 금액 빼면. 그런데 대부분의 강사분들은 저를 제외한 모든 강사분들께서
전체 금액은 7,500만 원이고 치료 병원에 지급한 보험금 460만 원을 빼면 7,040만 원이다. 이렇게들 답을 하셨는데요. 여러분, 이 7,040만 원이 맞아 보입니까? 7,300이 맞아 보입니까? 왜 이렇게 딱 떨어지게 했을까요? 460에서 7,300으로. 그렇죠? 자, 이거는 그리고 뭐 출제 의도 이런 거 이전에 자, 대인 배상 원. 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부상 보험금에 적용되는 거고. 자, 아까 대부분 판례 봤죠? 내용입니다. 각각 심리에서 부상 보험금 대인 배상 원 먼저 산정하라고 되어 있어요. 대인 2는 자, 이 부상 보험금에 대인 2는 부상 보험금이 전체는 650이죠. 여기서 다른 데 영향을 끼치면 안 돼요. 예, 순수하게 그 대인 배상 부상 보험금에 대해서만 적용을 해서 제로가 돼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더 나가는 거예요. 자, 이 대인 배상 원인 자배책 보험으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죠. 더 혜택을 주는 거죠. 근데 왜 혜택이 법에 명시된 내용, 약관에 명시된 내용이 무시됩니까? 자, 이렇게 각각 산정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출제의 의도가 어쨌든 간에 정답은 정답이죠. 자, 이 부분 다시 한번 제가 출제가 계속 되고 있으니 제가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고 두 번째 이슈 마저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법원 판례에서 이 승낙 피보험자에 대해서는 면책이다. 자, 운전사와 함께 차량을 임차했어요. 근데 임차를 했던 그게 도급계 형식이든 간에 운전사부 차량 대여. 자, 이런 경우에 그 승낙 피보험자는 대인배상 2에서 면책이다. 따라서 대인배상 2 보험금을 부당이득으로 환수하는 데 있어서 대인배상 1 보험금 제대로 산정하라 이거였죠. 자, 이 이슈로 2018년도 문제가 출제됐어요. 2015년도 문제도 있었습니다. 근데 내용이 똑같아요. 여기서는 임대차 계약으로 그리고 이전 2015년도는 도급계약 형식으로.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되냐? 자, 2015년도는 청소 용역업체 도급계약 형식으로. 그런데 결국은 자, 답안을 보시면 답안이 똑같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뭐 답안이 똑같아요. 대인배상 2에서 면책이라는 겁니다. 똑같아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그 내용을 제가 2016년도 교재부터 첫 초판부터 이렇게 제 의견을 이렇게 수록을 했죠. 지금도 교재를 보시면 있습니다. 이때 이 내용을 왜 적었을까요? 이렇게 제 견해를. 네, 모든 강사분들께서 도급계약 임차 계약이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다. 이렇게 주장들 하셔서 뭐 지금은 그런 얘기들 없는 것 같아요. 다 맞는 얘기인데. 자, 그래서 이렇게 기출문제가 어떻게 출제되고 있는지 이와 같이 대부분 판례에 근거해가지고 그런 이슈가 출제되고 있다. 자, 출제자분이 어떤 데 관심이 있는지 자, 이렇게 제가 증명을 해드리지 않습니까? 네. 참고로 보시고 올해나 작년 시험 문제 매해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다만 올해는 지급보험 계산 문제가 15점밖에 안 됐다는 것 좀 아쉽죠. 그래서 변별력은 없습니다. 자, 뭐 약술 85점 그 부분만 잘 작성을 하셔도 자동차 보험은 좋은 점수가 나오지 않을까. 물론 약술도 앞서 설명드린 대로 답안이 충실해야 되겠죠. 대부분 다 쓰셨을 텐데 그중에 누가 더 충실하게 답안 쓰셨나에 따라서 차등화해서 점수가 채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첫 시간은 기출문제 풀이를
함으로써 우리 시험이 어떻게 출제되는지 좀 참고적으로 봤습니다. 처음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전혀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아무 상관없습니다. 지금부터 학습을 할 거니까요. 자, 첫 시간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